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세이기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어제 미국 증시는 조금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아직까지는 뜨끈미지근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흐름은 어떨지 한번 또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오늘 소식도 깔끔하고 담백하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인플레 지표 중 하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물론 CPI만큼 중요하다고 말하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미리 좀 CPI를 엿볼 수 있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 연은에서는 1년 기대 인플레를 발표를 했는데 5.4%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6% 위에 있다가 슬금슬금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수치는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에 최저치라고 하며 이렇게 기대 인플레가 잠잠해지는 걸 봤을 때 아마도 금리 인상도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틀 뒤에 발표되는 CPI도 좀 더 잠잠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가질 수 있다는 거겠죠. 게다가 이 와중에 가계 지출 기대치가 7.8%에서 6.0%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하락폭은 13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니까 이 또한 지금 금리 인상이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굳이 무리해서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될까 이러한 이야기가 분명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달러도 약세를 나타냈죠. 그렇다면 증시도 조금 올랐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영국 영란은행 총재가 채권 개입을 하는 걸 계획대로 마무리할 것 이렇게 말했으며 그 와중에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여전히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결국 달러는 다시 오르고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증시도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결국은 조금 빠지고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일단 CPI까지는 내가 보고 움직이겠어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하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당장 내일 저녁이니까 이 CPI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해석이 나올지 그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CPI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CPI가 최근 들어 쭉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피크아웃하고 살짝 꺾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는 이미 잡혀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그 기울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만하게 잡히느냐 아니면 조금 급하게 딱딱딱 잡히느냐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기울기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상폭이 또 바뀌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JP모건은 만약 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은 증시는 5%나 급락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야 5%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8월달에 CPI가 발표되고 예상보다 높게 나오자 S&P는 하루 만에 4%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피크아웃을 했지만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은 그냥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겠죠. 과연 내일 저녁에 발표되는 CPI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줄지 그나저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 채로 미국 지표에 이렇게 매달리는 것도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어쨌든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UBS 반등은 순식간에 온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투자자들이 침체 공포 때문에 자산을 처분하고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UBS의 주식 펀드와 채권 펀드에서 각각 33억 달러, 180억 달러가 빠져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공포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처분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UBS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시장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순식간에 단기 랠리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으며 이어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을 만약에 지금 매각을 한다면은 결국 언젠가는 또 자산시장이 반등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되돌아오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전자를 6만원에 팔았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상대로 한 58,000원 이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면 그때는 기분이 너무 좋지만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쭉 올라가서 61,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삼성전자 살 수 있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사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우리가 6만원에 팔았고 그 다음에 또 58,000원이라는 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떨어지는 장이 아니라 이제부터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 와중에도 우리가 쉽사리 손을 뻗을 수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한 주식명은 또 있습니다. 떨어질 때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올라갈 때도 그 주식을 절대 가질 수가 없다.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한국은행 예상대로 빅스텝. 결국 또 금리가 0.5%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0까지 올라온 금리를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이 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다음 금통위도 아마 빅스텝 가능성이 높다.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음에도 빅스텝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앞서 한국은행이 미국과의 금리 폭을 100bp 이상으로 벌어지는 것을 경계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4.5%가 목표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올리고 그 다음에 빅 스텝 올리면 끝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도 3.5까지는 올리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고로 이렇게 금리가 올랐고 또 올라갈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충분히 힘들어할 거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그 이후에 기자회견이 나왔는데 딱 이렇게 말했네요. 최종 금리 3.5% 수준 전망, 보통 잘 알지만 인상 불가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5%를 말한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과의 금리 폭이 딱 100bp, 이게 적당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기아차 노조 파업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노동조합이 파업을 전격 선언했습니다. 지금 기아 노조가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퇴직 이후에도 2년마다 신차에 30%를 할인받는 거를 유지해달라 이건데요. 그나저나 유지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원래 이런 게 있었나 봅니다. 진짜 대단한 회사였군요. 지금까지 기아는 25년 이상 근무하면은 평생 동안 차량 할인 혜택을 제공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2년마다 새로 차를 살 때 30%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3년에서 25%로 기아차가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노이즈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몇몇 기류분들은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퇴사하면 끝 아니냐, 뭐 퇴사하고 한 번 차 사는 거는 뭐 할인을 해줄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2년마다 평생을 해주냐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진작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바로 2년마다 30% 할인을 하면은 새 차를 우리가 지금 딱 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랜저를 4,000에 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0% 할인 받기 때문에 2,800에 샀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차를 타다가 2년 뒤에 중고차에 팔아도 차값의 30%가 채 안 빠진다고 합니다. 물론 차량마다는 좀 다르겠지만 원래 그랜저 가격이 4,000이었으니까 빠져봐야 3,000 내외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공짜로, 아니 사실상 돈을 벌면서 계속 신차를 탈 수 있는 그러한 복리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 때문에 기아차에서 노조 파업을 시작한다고 하니 차량 출고 지연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KLA 하이닉스에 공급 안 한다. 미국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 KLA가 인텔 및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기반을 둔 고객사의 장비 공급을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충격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반도체 판매 제한을 발표한 뒤 뒤따르는 미국 기업의 실제적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KLA는 램리서치 그리고 AMAT와 함께 미국 최고 반도체 장비 업체로 꼽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정부와 협력해 라이선스를 받아 중국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으며, 그리고 이 와중에 오늘 점심에 이런 소식이 나왔네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나름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미국 기업의 대중 반도체 수출 금지 소식 때문에 한국 기업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근데 한국 기업인데 중국 규제랑 우리랑 뭔 상관이야 라고 봤더니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노이즈가 나왔었지만, 그러나 일단 오늘 점심 미국 상무부는 1년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은 유예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년의 시간은 벌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사이에 좋은 대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겠죠. 좋은 대책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기회를 살려서 중국과의 격차를 쭉쭉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이재용은 삼바를 찾음. 무려 7년 만에 삼바 생산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너무 긴 시간 아닌가 싶지만 그동안 좀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삼바 가서 뭔 소리를 했나 봤더니 10년간 바이오에만 7조 5천억을 투자한다 이렇게 밝혔으며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찾은 삼바 4공장은 생산 능력이 연간 24만 리터에 이르는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공장인데요. 그나저나 이러한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공장이 있는데 7조 5천억을 어디다 투자하는 거 봤더니 바로 여기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32년까지 제2 바이오 캠퍼스를 조성한다고 하며, 그러니까 진짜 삼성은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를 지목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이오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한 5년 뒤에 우리나라도 바이오 강국이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래 이야기 말고 지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인텔 PC 침체에 수천 명 정리해고 예정. 아주 끔찍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라고 볼 수 있겠죠. 인텔이 수천 명에 달하는 정리해고에 착수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경기 침체로 PC 출하량이 떨어지면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이미 왼쪽에 월봉을 딱 보다시피 60월선을 그냥 뚫고 내려가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칼날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비슷한 흐름이죠. 그리고 인텔은 오는 3분기 실적 발표 후 해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러한 대규모 감원은 2016년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11만 명이 인텔에서 근무 중인데 판매와 마케팅에 관련된 부서
40%가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이런 소식은 절대 좋은 소식으로 말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기업들의 선택이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서 둘째 가름서러운 이러한 기업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상황이 더 나쁠 거니까 지금은 긴축을 할 때다라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이 경기 침체의 바닥이고 지금부터 경기가 또 좋아질 거면은 인원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그 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걱정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는 우회전을 할 때 그냥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본격 단속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의 포인트는 바로 보행자가 건널 때뿐만 아니라 이때는 당연히 우회전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횡단보도 오지 않았지만 딱 저기 봤더니 어떤 애가 뛰어오고 있어요. 그럴 때도 우회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에는 야, 저 사람이 올지 않을지 내가 어떻게 하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굳이 우리가 그러한 애매한 상황에서 우회전을 고집할 필요는 없겠죠. 잠시 쉬었다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항상 우회전할 때는 일시정지를 꼭 하고, 그리고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때 꼭 움직이시고요. 그 다음에 걸리면은 6만원의 벌점 10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깜짝 놀랄 소식입니다. 경차가 잘 팔리고 있대요. 저는 잘 몰랐지만 경차는 갈수록 안 팔리는 차종이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경차 사느니 아반떼나 K3 사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계속 보자면은 지난 1월에서 9월, 올해입니다. 올해 국내 경영 승용차 판매량은 약 10만 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의미있게 상승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년비 성장한 게 어느덧 8년 만이라고 합니다. 진짜 의미가 있네요. 그렇다면 일단 과거에 경차 판매량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소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돈을 조금씩 많이 벌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때는 또 유가도 쌌기 때문에 큰 차, SUV 이러한 선호가 좋아졌고, 그리고 그 와중에 젊은 사람들이 경차를 또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공유 차량을 또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기 위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갑을 닫고 있으며 기름값도 폭등하고 고유가 시대가 몇 년 간다고 하니까 야, 어차피 이번에 사는 거 한번 경차 사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녀석 캐스퍼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까지 경차 하면은 모닝, 그 다음에 레이 이런 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갑자기 캐스퍼가 나왔는데, 이 친구의 매력은 물론 이것도 경차지만 그런데 딱 보면은 왠지 이쁘게 생기고 소형 SUV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빵빠레 샌드 세균 검출. 롯데제과 아이스크림인 빵빠레 샌드 카스터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기로 했으며, 그리고 이 제품은 GS25 전용 상품이라고 하니까 혹시나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된 게 있거나 혹은 내 냉동실에다가 미리 사놓은 게 있다면은 드시지 마시고 이거를 반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은 롯데제과의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은 대문짝만하게 그냥 공지를 띄워놨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고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애초에 이러한 세균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하지만 지난번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었죠. 그때는 물티슈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티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그러한 공지사항은 절대 뜨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게 나타난 게 고객 어떤 뭐 그런 곳이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1페이지도 아니고 2페이지에 그냥 숨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보니까 사실 그 게시판이 원래 잘 안 쓰이더라고요. 몇 개월에 한 번씩 글이 올라오는데 사실상 그 게시글을 2페이지로 넘기기 위해서 조금 많은 걸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게시판에 글이 쏟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거랑 이거를 비교하면은 이거는 깔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냉동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스타링크 내년에 한국 서비스.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가 내년 1분기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스타링크 홈페이지에는 서비스를 곧 개시하거나 승인을 앞둔 나라는 커밍순 이렇게 표시되는데, 한국도 커밍순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링크는 남한 전역에 제공될 예정으로 울릉도, 독도 등 이러한 섬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저 기릿이 여기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스타링크를 우리나라에서 게시하면 어떤 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통신이 잘 안 되는 곳은 산이나 아니면은 조금 먼 섬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사용하는 것 빼고 혹시나 다른 유리한 점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물가 고금리에는 이 주식. 기비금투는 20년, 21년 4차 산업혁명 기대에 따라 버블장이 생겼고 이제는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며 고물가 고금리에는 저 PBR 주식을 사야 된다고 추천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치주를 사야 된다는 소리겠죠. 과거에는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버블 후 2000년대 초반엔 아무래 G,
롯데, 칠성, 신세계 등 가치주가 주도주였으며 올해 같은 급락장 이후에 가치주가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과거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GDP 증가율보다 높았을 시기에 저 PBR 종목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가치주를 살 때라고 말하는 거겠죠. 다만 이 와중에 무조건 싼 주식만 사는 건 답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세상 모든 거는 싼 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옥석 가리기가 당연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들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하나생명, 이마트, 효성TNC, 한화, 동국제강, 삼양홀딩스, 한국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현대제철, 한국가스공사 이런 기업들을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와중에 저평가된 지주사 이것도 관심있게 보자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SK나 포스코홀딩스 이런 기업들도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애플 드디어 C타입 사용. 애플이 내년에 출시하는 아이폰 15부터 충전 단자를 현재 삼성전자가 사용하는 USB C타입으로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드디어 애플이 삼성한테 백기를 든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 이유는 바로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이유에서 24년 말까지 판매되는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카메라에 대한 충전 단자 표본은 USB-C 타입으로 통일하는 법안을 가결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26년부터는 노트북으로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노트북도 같이 되는 건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노트북 충전기가 너무 쓸데없이 큰 느낌이 조금 들긴 하죠. 어쨌든 이 부분은 매우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아마도 내년부터 애플은 C타입을 쓸 것으로 보이며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선 충전만 하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애플은 충전 단자 이걸 그냥 없애버리고 무선 충전만 되는 그러한 스마트폰을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주 3회 편성. 드라마의 한 획이 새로 그어지는 느낌입니다. 송중기의 복귀작인 재벌집 막내 아들이 주 3회 금, 토, 일 드라마로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11월 18일에 시작하는 드라마인데 애초에 정말 유명한 소설이라서 기대가 진짜 크다고 합니다. 진짜 재밌는 소설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의 제작사는 상장사인 레몽레인이니까 과연 송중기의 복귀작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주 3회 카드를 딱 꺼냈는데 이게 얼마나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그리고 레몽레인의 주가는 어떨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덧붙이자면은 주 2회보다 주 3회로 딱 바꿨을 때 아마도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드라마만 재밌다면은 확실히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을 할 거라고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